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다소 뒤늦은 2023 시즌 팀별 프리뷰입니다. 토요일 개막 라운드를 치르는 팀과 일요일에 치르는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FC 서울입니다. 올 시즌 시스템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황의조가 합류하며 일류첸코와의 공존 문제를 고민할 듯한 안익수 감독이죠. 지난 시즌 4-1-4-1을 기반으로 후방 점유율을 높여갔다면 올해는 투 스트라이커 시스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에 얘기할 전북과 울산도 마찬가지지만 올 시즌 리그 초반 전술적 화두는 투 스트라이커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서울의 측면에는 빠르고 좋은 자원들이 즐비한 만큼 불필요한 점유보다는 빠르고 직선적인 트랜지션을 강조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최신 트렌드를 공부하려는 안익수 감독이니만큼 카타르 월드컵을 보고 느낀 게 있겠죠. 다만 이 시스템 속에서 중요한 건 투미드를 서야 하는 기성용의 기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체적으로는 전성기에서 내려온 시기인 만큼 옆에서 도와줄 선수가 중요한데요. 때문에 고요한의 복귀가 반가울 수밖에 없죠. 한창 때만큼의 기량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기성용의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스쿼드만 보면 상위권을 노려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죠. 전술적으로 발전이 있다는 가정하에 서울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그 중간에서 타협한 익수보를 볼 수 있다면 충분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두터운 스쿼드로 리그에만 올인할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죠. 전술적으로 주목할 선수로는 박수일을 꼽고 싶은데요. 안익수 감독이 박수일을 어떻게 써먹을지가 궁금하죠. 인버티드 풀백을 적극 활용했던 서울인데 박수일은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필요한 여러 조건에 부합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며 보여주는 오른발이 돋보이는데 과연 서울에서는 어떤 전술적 움직임을 보여줄지 주목해볼만 합니다. 다음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지난 시즌 큰 틀은 유지한 채 확실한 보강이 이뤄졌습니다. 처음 나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충분히 병행 가능한 스쿼드인데요. 강점은 역시 신진호가 가세한 중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명주와 신진호 조합만으로도 무서운데 백업 자원들도 강력합니다.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3미드를 자주 사용할 가능성도 있겠죠. 지난 시즌 인천의 무서움은 공격도 공격이지만 조직적인 수비 움직임에 있었습니다. 활동량을 갖춘 미드필더들의 헌신이 돋보였었는데요. 올해에도 이 부분에서 기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공격에선 제르소와 은포쿠의 팀 적응 여부가 시즌 성적을 좌우할 텐데요. 지난해 중간에 합류한 에르난데스의 가짜 9번 움직임은 무고사가 있던 시절과 상반되는 전술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웠던 포인트였죠. 이를 얼마만큼 동료들이 활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두터워진 스쿼드 덕분에 빡빡한 일정에 대한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대다수의 선수가 아챔 병행 경험이 없다는 점은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감독과 핵심 선수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지난 시즌 정도의 순위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술적 키플레이어는 올해에도 김도혁을 꼽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윙포워드로 나서며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중요한 전술적 역할을 해냈는데요. 올해엔 윙백까지도 넘볼 예정이라고 하죠. 김도혁의 전술 이해도는 특히 수비 상황에서 상대의 측면을 조이려는 인천의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도혁의 능력을 생각하면 윙백으로 나서도 큰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까지 병행하는 인천의 일정에서 김도혁 같은 멀티플레이어의 활약은 매우 중요하죠. 다음은 수원 삼성입니다. 올해 수원의 키워드는 백4 정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감독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백3를 주로 내세웠던 팀이지만 올해 보강하는 선수들의 면면을 볼 때 백4로의 전환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기재와 김태환이 윙백이 아닌 풀백으로서 공수의 밸런스를 잘 갖출 수 있을지가 중요하죠. 수비라인을 보호해줄 3미들의 조합 구성도 관건입니다. 다행히 미드필더 자원은 비교적 풍부한 편인데요. 홀딩 미드필더 이종성을 축으로 김보경, 고승범, 정승원, 바사니 등을 어떻게 조합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 시즌 수원이 공격에서 답답함을 겪었던 이유는 중원을 통해 볼이 돌지 못하면서 측면에서의 단순한 공격에 의존했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김보경의 역할이 팀의 공격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김경준과 아코스티의 합류는 측면의 다양성을 확보해줬지만 특유의 유리몸 기질이 수원의 시즌 운영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죠. 오현규의 이탈은 공격에서의 무게감뿐 아니라 확실한 U22 자원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메탄 소년단으로 대표되던 수원은 U22의 강점이 있던 팀이었는데 올해부터 시작된 그 과도기를 어떻게 헤쳐가느냐도 중요해 보이죠. 지난해 보여준 중원에서의 답답한 공격 과정을 단순히 김보경과 고승범 개인의 힘으로 풀어내려 한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과 같은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감독의 역량이 중요한 시즌이죠. 전술적인 키플레이어는 역시 돌아온 고승범이죠. 지난 시즌 수원에게 부족했던 공수전환 과정에서의 역동성은 고승범이 있다면 보완 가능합니다. 지난해 수원은 공격과 수비 모두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었는데요. 공수 양면에서 2인분을 해낼 수 있는 고승범의 존재감이 빛을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승격팀 광주FC입니다. 지난해 2부 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광주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헤이스와 김종우의 이탈은 치명적입니다. 광주의 공격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광주가 걱정되지 않는 이유는 역시 이정효 감독 덕분입니다. 지난해 2부 리그에서 보여준 이정효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은 몇몇 1부 리그 감독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는데요.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올해 광주를 돌풍의 팀으로 꼽아보고 싶습니다. 선수 개개인으로 보면 1부 리그에서 검증이 필요한 자원들이 많지만 이정효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 속 부품으로서는 가치가 높은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이 원하는 축구를 해낼 수 있는 최적의 자원들로 구성된 외인 구단의 느낌이 들죠. 윙백의 수비력은 걱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으뜸과 두현석은 2부 리그에서도 공격력에 비해 측면 수비에 약점을 보였던 자원들이죠. 1부 리그 무대에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목할 선수로는 단연 정호연을 뽑고 싶은데요. 올 시즌이 개막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리그 내 톱 유망주로 거론될 선수입니다. 지난해가 데뷔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원에서 눈에 띄게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죠. 이정효 감독의 축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키플레이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량에 더해 온더블 상황에서의 안정감까지 지니고 있어 올 시즌 많은 1부 리그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선수인데요. 올해 광주의 중원은 2000년생 정호연이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펜딩 챔피언 울산입니다. 지난해 시스템은 유지한 채 필요했던 곳에 좋은 보강이 이뤄졌습니다. 큰 변화 없이 지난 시즌과 같은 기조의 축구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새롭게 온 에사카의 역할이 중요하죠. 자유롭게 2선과 3선을 넘나들며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아마노와 이청용의 역할을 대신해야 합니다. 사실상 정해진 포지션이 없는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울산이 보여주는 2선의 자유로운 포지셔닝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그 뒤를 받쳐주는 풀백의 공격력이 중요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강점을 가진 다양한 스타일의 풀백을 보유했다는 점은 올 시즌 울산의 강점 중 하나인데요. 상황에 따라 투톱의 가능성도 남아있죠. 이때 역시도 2선의 축구도사들이 중앙으로 좁혀줄 때 측면을 벌려줄 풀백의 공격 가담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팀의 주축 대부분이 남아있고 필요한 포지션 보강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올해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의 팀 관리 능력, 그리고 이제는 준우승 트라우마를 벗어난 선수들의 자신감은 리그 2연패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선수로는 조현택을 뽑고 싶습니다. U22 자원이기도 해서 많은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울산의 레프트백은 지난 시즌 서령우가 주로 서면서 중앙으로 들어와 빌드업에 관여하던 자리지만 조현택은 직선적으로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2부 리그에서 기량을 폭발시킨 조현택의 공격력은 앞서 얘기했듯 울산의 측면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옵션인데요. 조현택의 타고난 피지컬 능력은 김진수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잘만 성장한다면 차기 대표팀 자원이 될 수도 있는 선수죠. 게다가 울산 입장에선 조현택이 왼쪽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서령우는 장기적으로 우측면에서 고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메리트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현대입니다. 한눈에 봐도 압도적인 스쿼드 뎁스가 눈에 띄죠. 다들 한가닥하는 선수들인데 출전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줄지가 궁금합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압도적인 중원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건인데요. 기존의 측면을 활용한 다이렉트한 공격에 중원을 거치는 세밀함까지 더해줄 수 있다면 웬만한 팀들은 막기 힘들 수 있죠. 올해 전북의 중원에는 아마노, 안드레, 백승호, 이수빈, 오재혁 등 직접 공을 자주 만지기 좋아하는 선수들이 즐비한데요. 기존과 같은 단순한 방식의 축구로는 선수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울산과 마찬가지로 올 시즌 투톱의 그림을 자주 볼 수도 있습니다. 주전급 스트라이커만 3명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지켜볼 포인트죠. 전 포지션을 걸친 선수들의 퀄리티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보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는데요. 때문에 출전 시간 문제로 인한 시즌 중 불협화음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인 건 당연한 사실이죠. 김상식 감독이 올해 전술적으로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올해 전북의 키플레이어는 송민규를 뽑겠습니다. 송민규는 전북 이적 후 이전만큼의 잠재력을 보여주진 못했었죠. 전술적인 차이도 있었고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부침을 겪었지만 올해는 본인이 좋아하는 왼쪽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활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측에서 공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만큼 반대쪽에서 박스 안으로 들어와 마무리하는 데 강점이 있는 송민규에게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즌입니다.